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강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중요한 품사, 보통 품사, 안 중요한 품사, 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사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평등한 것이 좋겠지만 각 품사는 역할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품사라고 하는 용어에서 품은 종류, 사는 말이라는 뜻인데 이 둘을 연결하면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품사란 단어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단어는 8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8품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품사의 끝말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처럼 모두 사로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명사, 동사, 부사 이런 식으로 품사는 끝말이 모두 사입니다. 먼저 중요한 품사를 살펴보겠습니다. 8품사 중에서 중요한 품사는 4개가 있어요. 얘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얘들이 문장의 주된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명사. 명사의 뜻은 이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명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라는 명사를 생각해 봅시다. 개라는 명사가 없다면 개를 말할 때 집에서 키우는 4발 달린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길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고 2번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대신하는 명사입니다. 대명사에서 대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한다는 대입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명사도 일종의 명사입니다. 예문을 보면 he is cool, 그는 멋지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he가 대명사입니다. 이때 he는 에릭, 광수 등등의 이름을 대신합니다. 이번에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which는 주어 바로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해석을 하면 동사는 다로 끝이 납니다. 여기 예문이 있는데 개들이 헤엄친다 이므로 다로 끝이 나는 헤엄친다. 스임이 동사죠. 또 스임이 주어 바로 다음에 오기 때문에 동사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무언가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형용사는 받침 니은으로 끝이 납니다. 예문 개는 귀엽다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이게 형용사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귀여운이 되어서 받침 니은으로 끝이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용사 cute는 개가 가진 귀여운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품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품사는 3개가 있어요. 얘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명칭은 부수적인 말에서 나왔어요. 부사는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하고 남을 수식하는 일, 꾸며주는 일만 하다 끝이 납니다. 예문을 보면 천천히 말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slowly가 부사인데 이 부사가 무엇을 수식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말해 해서 말해를 천천히가 수식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앞전과 위치한다의 치가 결합하여 앞에 위치하는 말을 뜻합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우리말과 비교해보면 여기 한국에서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바꾸면 in Korea가 됩니다. in Korea를 들여다보니 여기 in이 전치사예요. 코리아라는 명사 앞에 오므로 전치사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에서라는 말이 명사 뒤에 오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후치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후치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 전치사는 우리말 조사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접속은 붙인다, 사는 말, 그래서 붙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는 말과 말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접착제입니다. 예문에서 불과 물 사이에 접속사가 와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중요한 품사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품사로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에 관련된 문법 규칙은 없습니다. 와우가 감탄사입니다. 이제 8품사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명동, 형부, 접대, 감전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서울 명동에 사는 형부가 내려와 접대하러 노래방에 갔다가 마이크에 감전되었다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단어의 품사를 적으시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문장이 있고요. 각 단어의 품사를 적어야 하는데 품사는 끝말이 뭐라고 했나요? 판사, 검사처럼 다 사로 끝이 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사부터 적습니다. 첫 번째 대인은 품사가 뭘까요? 대인은 그들이라는 뜻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study는 공부한다 이고 해석에서 다로 끝이 나므로 동사입니다. 그 다음 hard는 열심히라는 뜻으로 동사 공부한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입니다. 이 시간에 배운 것을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8품사에는 이런 8가지가 있다.
아까 명동형부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명동형부 접대 감전이라고 했었죠? 초성을 보니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괄호부터 명, 동, 형, 부, 접, 대, 감, 전치사까지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품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2강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문장의 머리, 몸통, 팔, 다리, 그리고 옷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도 우리 몸처럼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가 문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문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 성분에서 성분이라는 말의 뜻은 구성한다는 성과 부분이라는 분이 합쳐져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영어 문장을 분해해보면 모두 5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5성분을 하나씩 말해보면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입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4개를 주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주요한 성분이라는 뜻이고요. 수식어는 부속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 성분과 부속 성분 사이에도 계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챘겠지만 문장 성분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문장 성분은 광어, 장어, 상어처럼 다 어로 끝이 납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처럼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는 문장의 머리가 됩니다. 해석하면 은, 는, 이, 가가 붙어요. 예문을 해석하면 개들이 짖는다 인데 개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는 개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수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로는 앞으로는 동사라고 이름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로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수로보다는 의미가 분명한 동사라는 말을 보통 사용합니다. which인데요.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타납니다. 순서가 두 번째입니다. 동사를 해석하면 다로 끝이 납니다. 예문에서 사람들이 달린다 이므로 다로 끝나는 달린다, run이 동사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고요. 해석을 하면 을을이 붙습니다. 개들은 고양이들을 싫어한다. 여기서 을을이 붙은 고양이들이 목적어가 되겠죠. 이번에는 네 번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보어입니다. 보어는 문장 성분들 중에서 개념 잡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보어가 보충하는 말이라고들 하는데 세상에 의미를 보충하지 않는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충하는 말이라는 설명이 틀리진 않았지만 개념을 잡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바꿔본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말 정도로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뭔가가 있다면 그 안에 여러 정보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쏙 빼서 제시해주는 말이 보어입니다. 그리고 보어가 오는 위치는 보통 비동사 다음입니다. 예문에 보면 돼지는 영리하다는 문장이 있는데 돼지가 가진 여러 정보가 있겠죠. 뚱뚱하다, 못생겼다, 목소리가 우습다, 영리하다, 귀엽다 등등 여러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 중에서 smart라는 정보 하나를 뽑아서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어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smart가 비동사 다음에 오므로 보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온다고 알아두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분의 마지막 요소인 수식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옷에 불과한 수식어. 수식어의 뜻은 꾸며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별명을 붙인다면 수식어는 장식품 또는 액세서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문장의 주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고 했는데 수식어가 하는 일은 그런 주 성분을 꾸며주는 일입니다. 예문을 보면 말은 빨리 달린다. 여기서 말은 했으니까 주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달린다에서 다로 끝나니까 동사 맞고요. 빨리라는 단어가 달린다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꾸며준다는 수식한다죠. 그래서 fast가 바로 수식어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성분과 품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분은 단어를 역할에 따라 나눈 것이고요. 해석하면 끝말이 주어, 목적어처럼 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품사는 단어를 타고난 개성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품사 이름은 끝에 사가 붙습니다. 예문에 보면 I love movies, 나는 영화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성분 관점에서 보면 모두
어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주어, love는 수로, movies는 목적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품사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사로 끝이 나겠죠. 그래서 I는 대명사, love는 동사, movies는 명사 이렇게 단어의 개성에 따라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 나타난 단어들의 성분과 품사를 적으시오. 리차드는 행복했었다라는 문장인데 처음에는 성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품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성분은 끝말이 어라 그랬고 그리고 품사는 끝말이 사가 된다고 했지요. 먼저 괄호 안에 어와 사를 적습니다. 리차드는 얻는 이가가 붙는 주어입니다. 다음 이었다는 다로 끝나니까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해피는 뭘까요? 리차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해피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해피는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고 정보어이고 보어입니다. 이번에는 품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리차드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니까 이름명,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었다가 다로 끝나니까 이건 동사다 그렇죠? 해피는 행복한으로 해석되어 받침 니은으로 끝나니까 무슨 사입니까? 형용사입니다.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 성분에는 이 네 가지가 있고 부속 성분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 성분으로 뭐가 있나요? 먼저 제일 앞에 오는 게 뭐였죠? 그렇죠. 주어죠. 주어 다음에 오는 성분이 뭐죠? 네, 동사입니다. 수로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다음 어떤 성분이 있죠? 목적어가 있고 또 보어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속 성분은 꾸며주는 일만 하는 성분이죠. 그게 뭡니까? 수식어입니다. 지금까지 문장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3강 구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예들은 덩어리입니다. 구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덩치가 클 것 같죠? 영어에서 덩어리인 구화절은 두 단어 이상이라 덩치가 큽니다. 얘들을 잘 상대하면 긴 문장도 쉬워집니다. 이처럼 구화절은 덩어리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구화절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구화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명사구, 형용사, 절이 있는데요. 구화절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습니다. 앞에는 품사 이름이 붙고요. 뒤에는 구인지 절인지 밝히는 말이 오게 됩니다. 형용사절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라는 품사 이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인지 절인지를 밝히는 말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화절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품사를 판단해야 하죠. 품사 판단하기. 자, 보시면 품사를 판단하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잘 알아두면 성분에 따른 품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성분이 5개가 있죠. 그리고 각 성분에 들어갈 품사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는 동사를 쓰면 되고요. 세 번째 목적어일 때는 명사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짝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보어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사용합니다. 끝으로 수식어에는 형용사나 부사 둘 중 하나가 쓰입니다. 이 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위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런 문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배운 성분과 품사의 관계를 기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별표를 여러 개 해놨죠? 1번 보겠습니다. 명사는 주먹밥을 먹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밥어로 쓰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홍명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홍용사, 명사는 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형부는 꾸며주는 일을 한다. 형용사 부사가 수식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형의 이름은 명수 명설이다. 이 말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명사 설명은 보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부사는 형부 똥을 꾸며준다. 부사가 꾸며주는 것이, 즉 수식하는 것이 형용사 부사 동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이번에는 구화절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예문을 통해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구 1번, 우리는 원한다 한 마리의 귀여운 개를. 개 뒤에 을을이 붙었죠. 그래서 한 마리의 귀여운 개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가 된다는 말은 품사라 볼 때 뭐라는 말입니까? 명사는 주먹밥을 먹었다고 했으니까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cute dog은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 a cute dog이란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구입니다. 결론적으로 a cute dog은 명사 구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can은 조동사, do는 본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품사는 동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어 동사 관계가 있습니까? 주어는 없고 동사만 있지요. 그러면 구입니까? 절입니까? 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사 구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보는 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1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BTS가 인기 있다는 것을. 선생님 해석할 때 인기 있다는 것을 이라고 했죠. 을을이 붙으면 뭐가 되나요? 목적어죠. 목적어로 쓰이는 품사는 뭔가요? 명사 주먹밥. 기억이 납니까? 목적어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that BTS is popular라는 덩어리는 명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지요. 그래서 명사절이 됩니다. 두 번째 예문에 보면 너는 가지고 있다,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에 사는 친구들을. 해석을 해보니 여기 who live in Canada라는 덩어리가 friend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friends는 친구라는 뜻의 명사죠. 그래서 who live in Canada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은 얘가 품사를 볼 때 뭐란 말입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하나밖에 없지요. 형은 명수, 명설, 형용사는 명수, 즉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who 덩어리가 형용사란 말입니다. who live in Canada가 형용사이면서 그 안에 보니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무슨 구 혹은 무슨 절인지를 적으시오. 그녀는 가수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will은 조동사, be는 본동사이므로 이 둘은 모두 동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까?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기 때문에 구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동사 구입니다. 이제 배운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뭡니까? 있으면 절이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뭡니까? 구가 되죠. 다음 명사는 이것으로 쓰인다. 명사 주먹밥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답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보호가 된다. 홍명보라고 했죠. 홍용사 명사는 보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 이것과 이것은 수식어가 된다. 수식한다는 꾸며준다는 말이고 꾸며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형부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가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이것하거나 명사를 이것한다. 형의 이름이 뭔가요? 명수명설이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한다고 하면 됩니다. 끝으로 부사는 이 세 가지를 꾸며준다. 부사는 형부 똥을 꾸며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를 꾸며준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죠? 힘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좋은 겁니다. 이 6줄 요약에 있는 내용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빼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영문법은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4강 명사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고요. 책은 셀 수 있어도 물은 셀 수 없다. 물을 셀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영어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영어에서는 명사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어법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사를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산명사, 그리고 두 번째 불가산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산명사란 셀 수 있는 명사를 뜻하고 불가산명사란 셀 수 없는 명사를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가산이냐 불가산이냐에 따라 관사와 복수형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관사와 복수형에 관한 규칙은 다음 강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번 강에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를 보십시오. 명사를 크게 보면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세분하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사를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첫 글자 기억술로 암기하면 잘 외워집니다. 먼저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는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여기 1번 보통명사는 그야말로 평범한 명사입니다. 책 같은 것이 보통명사고요. 책은 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명사. 집합명사 안에는 2명 이상이 들어있어요. 가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집합명사 역시 한 가족, 두 가족에서처럼 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가사명사인데 정말로 셀 수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물질명사. 물질명사는 문자 그대로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물이 좋은 예가 되겠죠? 물은 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유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명사는 유일무이한 것에 붙는 이름입니다. 유일무이하다는 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을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것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이 그 예입니다. 서울 하나, 서울 둘 이런 식으로 셀 수 없어요. 세 번째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관념 속에만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관념 속이라는 말은 머릿속과 같은 말이고 머릿속에 있는 것은 끄집어낼 수 없으므로 셀 수도 없습니다. 평화가 그 예입니다. 평화 역시 1개, 2개 셀 수 없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명사의 종류를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밀하게 한번 적고요. 그 다음에 큰 범주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꿀은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면 꿀은 명사 5종류 중 무엇일까요? 꿀은 액체니까 물질명사에 해당되죠. 물질은 셀 수 없어요. 그러면 무슨 명사입니까? 불가산 명사죠. 끝으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이것에 속하고 보통명사와 집합명사는 셀 수 있으니까 가산명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읍, 기역에 속한다. 일단은 가산명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는 불가산명사인 것 같아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세 종류가 있지요. 그 세 종류가 뭘까요?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죠. 지금까지 명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5강 관사 복수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 명사는 달고 다니는 것이 왜 이렇게 많냐? 관사 복수형 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주변에는 무언가를 꼭 달아주어야 할까요? 영어 명사 주변에는 모자나 꼬리가 꼭 오거나 반드시 안 오거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명사를 가산이다 혹은 불가산이다 라고 판단한 후에는 관사와 복수형 어미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안 하면 틀립니다. 여기 관사와 복수형 어미에 데아스라는 말이 있죠. 데아스는 명사 주변에 오는 관사와 복수형 어미를 통칭하는 말인데 역사상 최초로 선생님이 만든 말입니다.
대하스는 정관사 the, 부정관사 a, 복수형 어미 s를 연결한 말입니다. 여기서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묶어서 관사라고 합니다. 관사란 모자 말이란 뜻인데 관사는 모자처럼 명사에 씌워지기도 하고 안 씌워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초 만에 틀리는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는다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보통은 I eat apple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틀렸죠? 뭐가 틀렸을까요? 사과는 셀 수 있는 가사명사죠. 그래서 그냥 apple이 아니라 an apple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처럼 대하스 삼총사는 명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대하스 삼총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하스 삼총사 1번 정해주니까 정관사다. 이 정자가 정한다 할 때 그 정자 맞습니다. 어떻게 정해주느냐 하면 그라고 정해줍니다. 그냥 소년이 아니라 그 소년 하게 되면 어떤 소년인지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the를 정해주는 관사, 즉 정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못 정하는 부정관사입니다. 여기 부자는 아니다, 정자는 정한다 이므로 정하지 못하는 관사가 됩니다. 부정관사로 어가 있는데 하나의 라는 뜻으로 명사 앞에 옵니다. A boy, 한 소년에서처럼 쓰이고 이때 소년은 어느 집 아이인지 모르는 어떤 한 소년, 즉 정해지지 않은 소년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 개니까 복수형 어미 s. 명사가 복수일 때 이렇게 s를 붙인다는 말입니다. 이 s를 해석하면 들이 됩니다. boys 하면 소년들이 됩니다. 이제 대하스 각각의 개념은 잡았고 지금부터는 대하스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것이 대하스의 큰 규칙입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명사가 셀 수 있으면 대하스가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명사가 셀 수 없으면 대하스를 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큰 규칙을 알았고요. 조금 더 세밀한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규칙 1번, 가사명사는 대하스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사명사는 정관사, 부정관사, 복수형 어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달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택 1입니다. 작은 규칙 2번을 보면 불가사명사는 대하스 중 하나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불가사명사 앞 뒤에는 대하스가 결코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 택 무에 해당합니다. 이해를 위해 이 말을 좀 더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가사명사입니다. 가사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사명사 앞 뒤에 대하스가 하나씩 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명사 앞 뒤에 대하스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오른쪽 불가사명사입니다. 없으면 없다. 즉 어떤 명사가 셀 수 없으면 대하스도 일절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니까 대하스가 달렸어요. 그래서 얘들은 다 틀렸어요. 네 번째에서처럼 불가사명사는 대하스를 달지 않고 홀로 두어야 합니다. 없으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래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읽는다는 문장들이 보입니다. 먼저 책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책은 가산이죠. 셀 수 있죠. 있으면 있다. 그래서 대하스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들은 다 맞습니다. 맨 아래 대하스를 달지 않은 것만 틀렸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water, 물입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물은 가산일까요? 불가산일까요? 불가산이죠. 없으면 없다. 셀 수 없으면 대하스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대하스가 없는 첫 번째 예문은 어법에 맞습니다. 나머지 밑에 예문을 보니 와서는 안 되는 대하스가 물 앞뒤에 달려 있네요. 그래서 얘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크다. 일단 해석은 쉬워요. 이제 중국이라는 명사가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판단해야 하겠죠. 중국은 유일무이한 것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나타내므로 세는 것이 무의미하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없으면 없다는 규칙을 적용해야겠죠. 셀 수 없으니 대하스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관사 어가 달려있죠. 그래서 어를 삭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는 있으면 있다 이므로 대하스 중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초성을 보니 대하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the는 정관사, 어는 부정관사,
S는 복수형 어미, 복수형 어미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불가산 명사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가 돼야 되겠죠? 일단 안을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 3개가 대하스가 되어야겠죠? 대하스를 차례대로 적으면 정관사, 부정관사, 복수형 어미, 복수형 어미가 됩니다. 지금까지 관사, 복수형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6강 주어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입니다. 단수냐 복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왜 그렇게 따질까요? 그 이유가 정확한 의미 전달과 동사의 수 결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꼭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어쨌거나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겠죠? 주어와 동사 관계에서 단수와 복수를 맞춰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수일치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규칙은 단순하지만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 동사를 쓰고 주어가 복수이면 복수 동사를 쓴다는 규칙입니다. 우리말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선 비동사를 보겠습니다. 비동사는 표에서 보다시피 조금 복잡하게 동사 형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중학교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일반 동사의 수일치는 비동사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현재 시제일 때 주어의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 are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과거일 때에도 주어의 단수 복수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됩니다. 살펴본 일반 동사의 수일치는 보통의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3단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3단현. 3단현은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서 이어지는 동사가 일반 동사 현재이면 동사 뒤에 s를 붙인다는 규칙입니다. 예를 봅시다. 그는 봄을 좋아한다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은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고 동사에 s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3단현이라는 말인데 3단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겠습니다. he가 3인칭이죠. 그리고 단수입니다. 그러면서 좋아한다 likes의 시제가 현재이고 일반 동사입니다. 3단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likes에 s가 붙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문장에 보면 그녀는 점심을 먹는다라는 문장인데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나요? 여기가 잘못됐죠.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it로 고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3단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칙에 따라 s를 붙여줘야 합니다. 주어 she가 3인칭 단수죠. 그리고 먹는다는 일반 동사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3단현의 조건이 갖추어졌으므로 동사에 s를 붙여줘야 합니다. 다음 조금 헷갈리는 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3단현에 나오는 s와 복수형에 나오는 s는 서로 다릅니다. 3단현의 단에서 알 수 있듯이 3단현의 s는 단수일 때 쓰는 것이고 복수형의 s는 복수일 때 씁니다. 예문에 해리는 좋아한다, 개들을 좋아한다. 여기 보면 likes에도 s가 있고요. dogs에도 s가 있어요. 그렇지만 likes의 s는 3단현의 s입니다. 주어 Harry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 like가 현재이기 때문에 s를 붙인 거지요. 이 경우는 단수라서 s가 붙었어요. 그런데 dogs라고 할 때 s가 붙은 것은 복수형의 s입니다.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s를 붙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단현의 s는 단수라서 복수형의 s는 복수라서 사용되었어요. 이제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습문제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피아는 돈을 원한다. 소피아와 money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빈칸에 원한다는 말만 들어가면 되겠죠. 원한다란 단어가 W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want가 되겠죠. 그래서 want를 적으면 되는데 want만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써야 됩니까? want에 s를 붙여야 되죠. 왜 그런가요? 주어 소피아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그러면서 원한다가 현재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다 s를 붙여야 됩니다. 3단현의 규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정답은 want가 되겠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어가 이것, 이것이고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서 시제가 이것이면 딱 보니 3단현이네요. 3단현을 풀어서 적어 봅시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서 시제가 현재이면 그 동사에 s를 붙인다. 지금까지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7강 동사 5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 3형식까지는 알겠는데 동사의 5형식. 사람들은 왜 5형식 할까요? 5형식은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5형식은 꼭 필요합니다. 1904년 영국 학자 어니언스가 문장 5형식론을 만들었으니까 100년이 넘었네요. 100년 쓰는 물건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가 어순이라고들 합니다. 교차어에 속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영어와 어순 면에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순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하는데 5형식을 모르면 알기가 어렵겠죠. 영어 원어민에게 5형식은 몰라도 되는 것일 수 있지만 한국어나 일본어 사용자에게는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어 문장을 분석하면 5가지 종류의 구조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5형식입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 5가지, 즉 5형식을 알게 되면 거기에 살을 붙인 복잡한 문장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속에는 마치 DNA처럼 형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사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식이 결정된 상태로 세상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1번 1형식 동사입니다. 1형식 동사가 있는 문장의 구조는 주어 더하기 동사입니다. 예문을 보면 새들이 난다 해서 1형식은 가장 단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2형식 동사입니다. 2형식 동사로는 비동사가 대표적입니다. 2형식 동사는 비동사다 라고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보어순으로 옵니다. 예문을 보면 에릭은 잘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 다음에 오는 handsome이 보어가 됩니다. 이처럼 비동사 뒤에는 보통 보어가 옵니다. 3번 3형식 동사입니다. 3형식 동사가 있는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해석해보면 우리는 그녀를 그리워한다 입니다. 4번 4형식 동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지만 4형식 동사는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 4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여한다 라는 말은 준다 라는 뜻이거든요. 4형식 동사가 있는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다음에 B가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주어는 A에게 B를 동사 준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가 방향이 되고요. B가 목적이 되는 물건입니다. 예문을 보면 He gave me flowers 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주었다 나에게 꽃을 입니다. A에 해당하는 me에 에게를 붙이고 B에 해당하는 flowers에 을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서 A에게 B를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5형식 동사입니다. 가장 복잡한 형식입니다. 5형식 문장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어미 캥거루와 새끼 캥거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5형식 문장에는 큰 주어, 큰 수어가 있고요. 또 작은 주어, 작은 수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4형식과 마찬가지로 A와 B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4형식과 다르게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뼈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A와 B가 새끼주어, 새끼수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전체는 어미주어, 어미수어가 됩니다. 여기 어미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수어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어는 A가 B 하는 것을 동사한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 A가 주어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B 한다가 수어가 되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와 B가 주술관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문을 보면 I think him kind. 나는 생각한다.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해석을 해보니 그가 친절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힘과 kind가 새끼 주어, 새끼 수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어미 주어는 여기 있잖아요. 나는 이러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주어고 이게 수로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몇 형식 문장인지 적으시오.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주 김치를 먹는다라는 문장입니다. 해석은 했으니 이제 몇 형식 문장인지 밝혀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했으니까 이것이 주어 맞죠? 그 다음에 of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먹는다, 다로 끝나니 동사 맞네요. 김치를 에 을을이 붙으니까 이것은 목적어죠. 그리고 이때 often을 들여다보니 자주 먹는다 해서 자주가 먹는다를 꾸며줍니다. 수식합니다. 이렇게 동사 it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는 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often은 부사인데 이 부사는 부수적인 말이라 형식을 따질 때 무시합니다. 부사를 무시 삭제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남았죠? 이게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 되는 거죠? 이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4형식은 A에게 B 땡 준다. A에게 B를 준다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5형식일 때에도 A와 B가 있지만 4형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5형식은 해석하면 A 땡 B 하는 것을 동사한다 인데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A가 라고 하면 되겠지요. 이것이 새끼 주어, 다음이 새끼 수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동사 5형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8강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강 됐고 자주 쓰는 시제만 살펴보자. 시제. 영어 시제는 모두 몇 개일까요? 모두 12시제가 있지요. 12시제가 있지만 자주 쓰는 시제는 6개 정도 됩니다. 이런 시제는 동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현재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현재를 나타냅니다. 동사의 구조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들이 온다에서 동사 원형이 쓰였고 이것이 현재를 나타냅니다. 다음 과거를 보면 과거 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데 구조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됩니다. 뽀로로가 걸었다에서처럼 ed를 붙이면 과거 시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죠. 구조는 조동사 we를 쓰고요.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적으면 됩니다. 리차드는 올 것이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을 나타냅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먼저 비동사의 현재형 is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ing를 쓰면 됩니다. 예문에서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중이다가 나와 있는데 비동사 현재형 are와 동사에 ing를 붙인 studying이 현재 진행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과거 진행은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일을 나타냅니다. 구조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나 were를 적고 그 다음에 ing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문입니다. 줄리아는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완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시제에 없어서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영어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중요한 시제입니다.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완료 equals 과거 플러스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잡종 시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별명을 붙인다면 짜파구리, 짬짜면, 시고르, 자부종 등등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차지하는 영역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걸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는 한 번에 2개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에는 좀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현재 완료의 해석 방법은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과거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에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1번과 2번을 합칩니다. 그렇게 합친 것을 밑에 나와 있는 4가지 중 하나로 다듬습니다. 이 4가지가 현재 완료의 뜻입니다. 첫 번째, 완료. 완료일 때가 있는데 무엇을 완료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일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나타낼 때에는 뭐뭐 한 적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을 나타낼 때에는 해왔다, 해오고 있다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타낼 때에는 그 결과 이렇게 한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예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I have seen a ghost라는 문장이 있는데 have 플러스 pp가 나와 있으니 현재 완료인 게 확실합니다. 배운 대로 1단계에서는 과거로 해석합니다. 나는 귀신을 보았다. 2단계에서는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합니다. 귀신을 본 경험이 현재에 있다고 그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1번하고 2번을 섞어서 4가지 대표 뜻, 즉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 하나로 다듬습니다.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경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뭐한 적이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연습 문제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나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옮겨야 하는데 나는과 무지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적이 있다만 2단어의 영어로 적으면 됩니다. 뭐뭐한 적이 있다는 현재 완료의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have 플러스 pp를 적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에 잘 어울리는 have는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다음으로 보다 see의 과거분사형을 적어야 하겠죠. 그래서 seen을 적습니다. 정답은 have seen입니다. 이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이거와 이것을 합친 시제를 나타낸다. 무엇과 무엇을 합친 겁니까? 과거와 언제입니까? 과거와 현재를 합쳤죠?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 더하기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분사가 뒤에 오고요. 앞에는 뭐가 옵니까? 앞에는 have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라는 구조를 갖는다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9강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 당하고만 사는구나 수동태.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방어하거나 때로 복수도 하겠죠. 하지만 수동태는 늘 피해자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늘 동작을 받아주고요. 반대로 능동태는 항상 동작을 가합니다.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수동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뭐 하게 된다 혹은 뭐뭐를 당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Dragons were killed. 용들이 죽였나요? 아니면 용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여기 be와 pp가 있으니 수동태죠. 그래서 용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됩니다. 이제 수동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동태 만들기 3단계. 1번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갑니다. 능동태의 목적어를 맨 앞 주어 자리로 가져갑니다. 능동태의 문장이 아래에 있어요. 그는 창문을 열었다라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여기 능동태에 나온 목적어는 windows죠. 이 windows를 주어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를 고쳐줘야 합니다. 능동태의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시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시제는 동일해야 합니다. 아래 능동태 예문에서 창문을 열었다니까 과거죠. 그렇다면 수동태에서도 과거 시제가 되어야 합니다. 능동태의 opened가 수동에서는 is opened가 아닌 were opened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능동태의 주어가 뒷방 신세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 문장에서 제일 앞에 나왔던 주어 he가 이제 제일 뒤로 갑니다. 주어를 맨 뒤로 옮기기는 옮기는데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만들어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by를 적어주고요. 힘이라고 하면 됩니다. he가 주격이니까 목적격인 힘을 꼭 사용해 주세요.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 지금 능동태의 문장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발로 찬다 그 개를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맨 처음 뭘 해야 하나요?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가져와야 하겠죠?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the dog을 주어 자리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동사를 수동을 나타내는 be 플러스 pp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동사는 잘 모른다 치고 pp 형태부터 먼저 적어볼까요? 그러면 kicked가 되겠죠? 그 다음 비동사를 적어야 하는데 이때 능동태 문장의 시제에 주의하라고 했죠. 능동태 문장에서 kicks를 보니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러면 수동태도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의 수와 인칭, 시제에 맞는 비동사를 적어야 하는데 주어, the dog이 단수 3인칭이고 시제가 현재이어야 하므로 비동사는 is가 됩니다. 끝으로 주어 she는 어떻게 바꿉니까?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by her를 제일 뒤에 적어줍니다. 이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동태 만들기입니다. 목적어를 이것으로, 목적어를 무엇으로 바꾸나요? 주어죠. 다음 동사를 be 플러스 이것으로, 이때 이것에 들어갈 말은 뭔가요? pp 또는 과거분사가 되겠죠. 끝으로 주어를 by 플러스 이것으로, 정답은 by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지금까지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0강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 본동사를 도와줘 조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닌 이상 항상 남을 돕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동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동사를 도와줍니다. 조동사에서 조가 돕는다는 뜻이므로 조동사는 돕는 동사입니다. 이때 조동사는 본동사를 도와줍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조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본동사가 옵니다. 이때 본동사는 are, 즉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동사에 관한 어법 문제는 본동사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다음 흔히 쓰는 조동사를 살펴보면 will이나 can 등이 있습니다. 조동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will일 때 뭐뭐 할 것이다. can일 때 뭐뭐 할 수 있다가 됩니다. will이든 can이든 뭐뭐 자리가 비어 있죠. 이 자리에 본동사가 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 첫 번째, 우리는 할 것이다, 찾을 것이다, angels, 천사들을 찾을 것이다. 조동사 will 다음에 본동사 find가 동사 원형 형태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 해리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can이 조동사이고 speak가 본동사입니다. 그리고 speak가 동사 원형 형태라서 어법상 올바른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시오. 나는 말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표현의 속뜻은 내가 몹시 배고프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면 되는데 살펴보니 나와 말은 I, a horse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괄호 안에 먹을 수 있다 라는 단어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 먹는다는 eat, 할 수 있다는 can이 되겠죠. 그래서 eat와 can을 적으면 되는데 뭐부터 적을까요? 조동사 can이 먼저 오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eat를 적으면 됩니다. 이때 본동사는 동사 원형이어야 하니까 꼭 eat를 적어야겠죠. 끝으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이것이 온다.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가 오는데 본동사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나요? 동사 원형이 와야 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적어줍니다. 지금까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1강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봐 동명사.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동사를 명사로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동사의 꼬리 부분을 살짝 변형하면 명사가 됩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명사이기 때문에 동명사에는 동사의 성질도 있고 명사의 성질도 있습니다. 동사와 명사 성질이 모두 있지만 동명사는 명사 취급합니다. 명동사가 아니라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사로 취급한다는 말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명사가 주먹밥을 먹었다고 기억하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보면 talk, 말하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ing를 붙이면 talking이 됩니다. 이처럼 동명사는 ing로 끝이 나고요. 동명사를 해석하면 기,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talking은 말하기, 말하는 것입니다.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고 했는데 그 예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Studying is difficult.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문장입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이게 동명사네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은 해서 얻는 이가가 붙으니까 주어 맞아요. 그래서 이 문장의 동명사 studying은 주어로 쓰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입니다. 학생들은 싫어한다. 에그플랜트 먹는 것을 싫어한다. 에그플랜트는 오른쪽 사진에 나온 채소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 먹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eating eggplant가 동명사 맞아요. 그리고 먹는 것을 해서 을을이 붙으니까 목적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목적어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명사가 보어로 쓰이는 예입니다. 예문에 내 취미는 혼자 여행하는 것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traveling이 동명사 맞습니다. 그리고 is, 이다는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는 보통 보어가 오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는 것은 보어가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내 취미에 관한 정보를 보어 traveling alone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말은 정보어이고 정보어는 보어가 됩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동명사를 사용하여 영어로 바꾸시오. 하나의 가방 나르기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가방은 여기 나와 있고요. 나르다는 carry입니다. 하나의는 뭡니까? 어가 되겠죠? 이 세 단어를 적절하게 배열하면 됩니다. 하나의 가방이 덩어리가 되어야 하므로 a bag이 되겠죠? 하나의 가방을 나르다라고 하려면 carry a bag이라고 해야 합니다. 먼저 적어봅시다. 이제 나르다를 나르기로 바꾸면 되겠죠. 나르다 동사를 나르기 동명사로 바꾸려면 동사 뒤에 뭘 붙여야 하나요? ing죠. 그래서 정답은 carrying a bag이 됩니다. 끝으로 배운 걸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사용된다. 이 강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 이거죠. 동명사라고 적습니다. 동명사는 명사 취급에서 주먹밥으로 쓰인다고 말했죠. 세 가지를 차례대로 적으면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동명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2강 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이고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보자 분사. 여러분은 동사를 형용사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번에도 동사의 꼬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사의 별명은 동형사입니다. 분사라는 이름은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동형사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형사란 동사의 성질을 가진 형용사라는 뜻이라서 그 안에 동사의 성질과 형용사의 성질이 동시에 있어요. 그렇지만 형용사 취급합니다. 형동사가 아니라 동형사인 점 주의하십시오.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말은 동형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동형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의 구조는 동사 원형 더하기 ing입니다.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이 되고요. 능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현재 분사가 능동을 나타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를 봅시다. shock라고 하면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죠. 여기에 ing를 붙여서 shocking이라고 하면 충격을 주는 해서 현재 분사가 됐어요. 다음 줄에 shocking news라고 하면 충격을 주는 소식이 되지요. 여기서 충격을 주는 이 수식어고 소식이 비수식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해 봅시다. 능동과 수동을 판단할 때 기준은 비수식어입니다.
다시 말해 비수식어 뉴스, 소식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소식은 자신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충격을 받는 겁니까? 소식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죠. 준다는 것은 능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hocking은 능동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분사입니다. 과거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만들어집니다. 또 과거분사를 해석해보면 when, 받은 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수동과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shock, 충격을 주다, shocked, 충격을 받은 이렇게 되고요. shocked face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 됩니다. 이때 능동과 수동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뭘까요? 비수식어 face죠. 얼굴, 즉 표정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주지 않고 충격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수동이 되고 수동을 나타내는 과거분사 shocked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충격을 받은 얼굴이 잘 나타나 있죠. 과거분사나 현재분사를 해석하면 모두 받침 니은으로 끝이 나므로 형용사가 맞고요. 둘 다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우리가 동형사라고 배운 분사를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에 나오는 분사를 동형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사를 동형사로 보지 않고 본동사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먼저 진행형 예문입니다. 그들은 TV를 보는 중이다 에서 are가 조동사이고 watching이 본동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둘이 합쳐져 동사구를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동태입니다. 그녀는 그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was가 조동사, loved가 본동사가 되고 이들을 합쳐서 동사구로 보면 쉽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완료 예문인데 해석하면 초이는 부산에서 살아왔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has가 조동사, lived가 본동사, 둘을 합쳐서 동사구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뭐라 해도 쌍둥이 이미 확실해 보이는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얘들은 모두 동사 플러스 ing 형태라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동형사는 명사이고 기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분사는 동형사에 해당하고 형용사라서 해석하면 뭐뭐하는 받침 니은으로 끝난다고 배웠죠. 동명사는 기것으로, 현재분사는 받침 니은으로 해석되므로 그 의미 차이를 이용하면 구별할 수 있어요. 아래 sleeping baby에서 sleeping은 동명사일까요? 현재분사일까요? sleeping baby는 잠자기 아기일까요? 잠자는 아기일까요? 잠자는 아기가 맞겠죠. 잠자는 해서 받침 니은이 붙으므로 sleeping은 현재분사가 됩니다. 동명사는 아닙니다.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영작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우선 주어진 우리말을 보면 엠마는 부러진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줄에 Emma saw a blank t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니 다른 단어는 다 있는데 부러진이라는 말만 없네요. 부러진이란 말을 괄호 안에 적으면 되겠죠? 부러진다가 수동이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과거 분사입니까? 수동이라서 과거 분사죠. 그래서 break의 과거 분사형인 broken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사는 이것 취급하는데 분사는 동형사이므로 형용사 취급한다고 배웠죠? 다음 현재 분사는 이것을 나타내고 이거는 이것을 나타낸다. 무슨 말이 들어갈지 알겠죠? 현재 분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능동을 나타냅니다. 이와 달리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다고 배웠죠? 그래서 과거 분사와 수동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분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3강 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 1000개의 의미를 가졌다니 대단하군 투부정사. 부정사의 의미는 모두 1000개일까요? 만개일까요? 부정사의 의미는 아주 많습니다. 1000개라고 말해도 될 만큼 의미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부정사란 정해지지 않는 말이란 뜻입니다. 아니다 라는 부와 정한다는 뜻의 정이 합쳐져서 정해지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부정사의 의미가 아주 많긴 하지만 그것을 압축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학교에서 자주 듣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부정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여본다면 부정사는 동명형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성질이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뜻입니다. 다음 to 부정사의 구조입니다. 구조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다음에 부정사 해석이 나와 있는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둡시다. 부정사를 해석하면 기, 것, 받침, 리을, 기 위에서가 대표적인 뜻이고요. 얘들을 4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기, 것이 명사적 용법이고요. 받침, 리을이 형용사적 용법이고 기 위에서가 부사적 용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명사적 용법.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말은 그것이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원한다, 잠자는 것을 원한다. 잠자는 것에서 것이 붙으니까 명사적 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을 이라고 했으니까 을을이 붙어서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명사뿐입니다. 따라서 여기 to sleep은 명사적 용법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부정사가 형용사 용법으로 쓰이면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때 구조를 살펴보면 명사가 앞에 오고요. to 부정사가 바로 뒤에 붙습니다. 뒤에서 앞에 말을 수식해 줍니다. 해석을 해보면 받침 리을이 됩니다. 이 경우 to 부정사는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It is time, 시간이다, to say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한다. 인데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안녕이라고 말할 시간이다가 되겠죠? 안녕이라고 말할 해서 부정사 덩어리에 받침 리을이 붙었고 앞에 나온 명사 time을 수식함으로 형용사적인 용법이 맞습니다. 됐고 세 번째 부사적 용법입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부사가 무엇을 꾸며준다고 했나요? 형부동을 수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적 용법을 해석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예문입니다. 해리가 달렸다. 그는 버스를 잡는다. 얘들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해리는 그 버스를 잡기 위해서 달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부정사 표현이 기 위해서로 했을 때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에 해당합니다. 또 to catch the bus, 버스를 잡기 위해서가 동사 ran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정사의 4대 의미, 기, 것, 받침, 리을, 기 위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사의 의미가 무수히 많아서 이 4대 의미에 속하지 않는 부정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4대 의미가 아닌 부정사들은 모두 부사적 용법이다는 정도로 알아두면 됩니다. 4대 의미에 속하지 않는 낯선 부정사를 만나더라도 겁먹지 말고 거친 해석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부정사를 공부하긴 했는데 막상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정사든 말이 되게 하면 됩니다. 우선 1단계로 문장을 의미 덩어리로 나눕니다. I'm glad to meet you 라는 문장을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난다로 나눕니다. 다음 2단계로 나눈 덩어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난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너를 만나서 나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to meet you는 4대 의미에 속하지 않으므로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나서 기쁘다로 연결이 되어서 부정사 to meet you가 형용사인 glad를 수식합니다.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부사뿐입니다. 그래서 부사적 용법입니다. 연습 문제,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to 부정사의 용법을 적으시오.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필요로 한다, 물을 마신다. 여기 마신다라는 말이 마실 물이 될 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해석은 우리는 마실 물이 필요하다입니다. 다음으로 부정사의 용법을 살펴보면 마실 해서 받침 리을이 되므로 형용사에 해당하고요. 또 앞에 있는 명사 water를 수식함으로 형용사 맞습니다.
그러므로 괄호 안에 형용사 용법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이것으로 해석된다. 4대 의미 중에서 앞에 나온 2개가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것이 됩니다. 두 번째, to 부정사의 이 용법은 초성 히읗을 보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은 이것으로 해석된다. 무엇으로 해석됩니까? 받침 리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되겠죠? 세 번째, to 부정사의 이 용법은 명사, 형용사는 나왔고 빠진 게 하나 있죠. 부사적 용법이 빠졌죠. 부사적 용법은 하기 땡땡땡을 비롯한 다양한 의미들로 해석된다.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위해서가 되겠죠. 지금까지 부정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4강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 성질을 알려준다네요. 형용사.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친절하다, 거칠다 등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무슨 품사를 사용할까요? kind, tough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성질을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성질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무엇의 성질을 나타낼까요? 명사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사랑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위해 하는 일은 2가지인데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형의 이름은 명수명설이다 라고 알아두십시오. 을지문덕처럼 4글자입니다. 그러면 명사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할 때 구조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이때 형용사가 뒤에 나온 명사를 꾸며줍니다. 수식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받침 니은이 붙습니다. 예문 볼까요? 엠마는 가지고 있다. 큰 책들을 가지고 있다. 큰에서 받침 니은이 붙었죠? 그리고 큰이라는 형용사가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번 형용사의 명사 설명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옵니다. 해석하면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문에서 서울은 이다, 큰 이렇게 돼 있는데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큰을 그냥 크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명사 서울을 형용사 큰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형용사 strong의 역할을 적으시오. 예, 명사 설명. 아래 괄호 안에는 예에서처럼 명사 설명을 적거나 명사 수식을 적으면 되겠지요. 다음입니다. 민지는 가지고 있다. 강한 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지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줍니다. 해석해 보니 형용사 strong이 강한이 되어 받침 니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명수가 되겠죠. 또 강한이 명사 팔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명수입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이렇게 하거나 미음땡을 시옷시옷한다. 분위기를 보니 형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네요. 형의 이름은 명수명설이라고 했으니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하죠. 그래서 시옷시옷에 수식이 들어가고요. 앞에 미음땡에 명사를 적습니다. 이제 앞에 남은 빈칸에 수식이 아니고 설명을 적어줍니다. 지금까지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5강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강 부수적인 존재라 슬프겠구나 부사.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사는 부수적인 말에서 왔습니다.
부사에 어울리는 별명을 붙여본다면 시다바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는 주어나 보어 같은 주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위치도 정해진 곳이 없어서 아무데나 옵니다. 부사를 우리말로 옮겨봐도 일관된 특징이 없고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사가 하는 일은 잘 알아두십시오.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사를 대충 이해한다면 영문법을 결코 정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사는 자주 씁니다. 그러면 부사가 꾸며주는 세 가지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혜경이는 아주 귀엽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부사 very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 very가 뭘 꾸며주는지 찾아보십시오. 매우 혜경이는 아니고 매우 이다 아니고 매우 귀여운이 맞네요. 큐트, 귀여운이 받침 니은으로 끝이 나니까 형용사고요. 이것을 very, 매우가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 맞습니다. 두 번째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리차드는 걷는다, 빨리 걷는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부사 fast는 무엇을 꾸며줄까요? 빨리 리차드는 아니고 빨리 걷는다가 맞지요? 그래서 부사 fast는 동사 works를 수식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사 수식입니다. 리차드는 걷는다, 아주 빨리 걷는다. 여기서 so가 부사인데 so는 무엇을 꾸며줄까요? 아주 리차드는 아니고 아주 걷는다 아니고 아주 빨리가 맞죠? 그래서 부사 so는 다른 부사 fast를 수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고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단어를 적으시오. 먼저 해석을 적고 다음으로 really가 수식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해석부터 해볼까요? 그들은 진짜 불친절하다 라는 문장이네요. 여기서 진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나요? 진짜 그들은 아니고 진짜 이다 아니고 진짜 불친절한 이게 맞네요. 그래서 really가 수식하는 단어로 unkind를 적으면 됩니다. unkind가 받침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그것을 수식하는 really는 부사입니다. 배운 걸 요약해 보겠습니다. 부사는 이것을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하는 세 가지를 배웠죠. 부사는 무엇을 수식합니까? 부사는 형부동을 꾸며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가 되고요. 두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부사. 세 번째 괄호 안에 동사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6강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이고요. 후치사의 반대말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치사를 안 쓰고 후치사를 사용하는 것 아셨나요? 우리말 후치사를 생각해보면 전치사도 쉽습니다. 전치사라는 용어의 뜻은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런던으로 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to London이 됩니다. 차이를 알겠습니까? to London에서 to가 전치사죠. 그러면 런던으로에서 으로는 무슨 사인가요? 뒤에 왔으니까 후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 전치사는 우리말 후치사이고 우리말 후치사는 바로 조사입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다시 말해 전치사 뒤에 꼭 와야 하는 것은 명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와 하나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부속품입니다. 자주 쓰는 전치사로는 in, on, to가 있는데 우리말로 해보면 어디에서, 뭐뭐 위에, 어디로가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덩어리를 전명구라고 합니다. 형부 이름이 전명구라고 하는 말은 전명구가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전명구의 구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명구는 해석해보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형용사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는 뜻이에요.
저 바퀴벌레 벽 위에 크다 인데 이것을 연결하면 벽 위에 있는 저 바퀴벌레는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명구 on the wall 벽 위에 있는 이 앞에 나온 명사 바퀴벌레를 수식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명구 on the wall이 형용사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사인 경우입니다. 전치사가 부사일 때는 형부동을 꾸며줍니다. 예문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헤엄친다. 물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헤엄친다. 여기서 in water, 물에서가 전명구인데 물에서는 무엇을 꾸며줄까요? 물에서 바퀴벌레는 아니고 물에서 헤엄친다가 맞습니다. 물에서 바퀴벌레는 보다는 물에서 헤엄친다가 더욱 강하게 들러붙어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명구 in water는 동사 swim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해석하고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을 밝히시오. 먼저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시계 탁자 위에 낡았다 인데 이것을 연결하면 탁자 위에 있는 저 시계는 낡았다 입니다. 전명구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는 이 명사 시계를 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면 품사가 뭔가요? 형용사죠. 그래서 이 전명구 on the table은 형용사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명구는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된다. 앞에서 전명구는 누구 이름이라 했나요? 형부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명구는 형용사구가 되거나 부사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7강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 if가 있으면 가정법이란다 가정법 이런 제목입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면 벌써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죠. if가 있으면 가정법이라고 일단 알아두고 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가정법에서 가는 거짓가입니다. 정은 정한다의 정이고요. 법은 방법. 따라서 가정법은 거짓으로 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뭔가를 거짓으로 정해놓고 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정법에 별명을 붙인다면 거짓말 제조기 피노키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짓말쟁이 가정법에 나오는 시간은 주로 꺾은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시간 꺾기는 우리말과 달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정법의 종류. 가정법에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완료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법 현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은 거짓말이구나 가정법 현재. 가정법 현재에서는 50%가 거짓입니다. 그러면 가정법 현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if가 있으면 가정법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서 if 뒤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 시제이면 가정법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법 현재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현재 동사를 쓰지만 미래 시제로 봅니다. 이 미래 일이 거짓일 확률은 50%입니다. 가정법 현재의 구조를 살펴보면 if가 오고요.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가 옵니다. 그 다음으로 주절의 주어가 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문을 보니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합격할 것이다. 그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가정법 현재니까 열심히 공부할 확률이 50% 정도 되고 안 할 확률도 5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짓이 절반 섞여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법 즉 if가 있고요. 과거 즉 if들 속의 동사가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라고 했지만 실은 현재 일을 다룹니다. 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을 다루지만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눈으로는 가정법 과거의 과거 동사를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현재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했다면이 아니라 한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구조를 살펴보면 if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오고 그 뒤를 이어 주절이 나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If I had a star, I would give it to you 라는 문장이 있는데
if가 있으니 가정법이고 과거 동사 had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맞죠? 그래서 현재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별을 가지고 있었다면이 아니라 별을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인데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짓말인 거 아시겠죠? 다음에 보면 자주 못 보는 너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주 볼 수 없으므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또 거짓말이로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 거짓말을 한번 들어봤죠? 또 다른 거짓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일단 가정법이라고 했으니까 if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과거 완료는 if 다음에 동사가 과거 완료란 말입니다. 이런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일을 다룹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대과거, 즉 과거 완료인데 과거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합니다. 이것 역시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완료, 즉 대과거이지만 그냥 과거로 해석합니다. 했었다면이 아니라 했다면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도 거짓일 확률이 100%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f가 나옵니다. if가 있어 가정법이 된다고 했죠. 다음 주어가 오고 다음 과거 완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절이 이어집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에 if가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had gone이라서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로 해석합니다. 해석을 해보면 만약 해리가 대학에 갔더라면 그는 교사가 되었을 것인데 입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므로 이 말은 대학에 못 가서 교사가 되지 못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법을 관통하는 단순한 뭔가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칸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if호. 두 칸 아니고 한 칸입니다. 또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만 갑니다.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렇게 흘러가죠. 과거 이전의 과거, 즉 대과거부터 시간이 흘러 과거를 거치고 현재를 지나친 후 저 미래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if가 붙을 때마다 시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f줄 속의 시간은 대과거입니다. 대과거는 had 플러스 pp이므로 과거 완료와 같은 말이지요. if줄 속의 시간은 대과거이지만 실제로 다루는 시간은 과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과거가 맞는데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붙었다 하면 시간은 미래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다음 줄의 가정법 과거를 보세요. if줄 속의 시간은 과거입니다만 실제로 다루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한 단계 앞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입니다. 가정법 현재의 if줄 속에는 현재가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다루는 시간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에서 미래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을 뱉는 순간 시간은 타임머신처럼 한 칸 미래로 이동합니다.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If I had money, I would eat pizza라고 되어 있습니다. if가 보이니 가정법 확실하네요. 그러면 가정법의 종류는 뭔가요? if 다음에 오는 동사가 had,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인데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로 하죠. 이걸 해석해보면 만약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었다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피자를 먹을 텐데 만약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피자를 먹을 것인데 라는 문장이 됩니다.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의 반대이므로 이 문장의 속뜻은 사실은 돈이 없어 피자를 못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것으로 해석하고 가정법 이것은 이것으로 해석한다. 타임머신 if가 한 칸씩 미래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합니다. 여기 현재 적고요. 가정법 기억은 과거 완료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고 적으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대과거와 같은 말이고 대과거에 if를 붙이면 한 칸 미래인 과거로 갑니다. 지금까지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8강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강 접착제로 태어난 너 접속사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는 접착제가 있습니까? 영어가 사는 집에도 접착제가 있는데 이름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에서 접속이 연결이므로 접속사란 연결하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접속사의 별명은 접착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접속사는 말과 말을 연결할 수 있는데 가장 덩치가 큰 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접속사로는 and, because 등이 있습니다. 접속사가 쓰이는 구조를 살펴보면 접속사가 먼저 오고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와서 붙습니다. 접속사는 일종의 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을 끌고 와 붙일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문에 Harry is tall인데 이 정도만 해도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접속사 and가 와서 다른 문장, 절을 붙일 준비가 됩니다. 이제 he has long legs, 그는 다리가 길다 라는 절을 앞말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키가 크고 다리가 길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다음 예문입니다. 소녀들은 너를 좋아한다 인데 여기까지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접속사 because를 바르면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라는 다른 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너를 좋아한다는 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에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녀는 예쁘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영어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어가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빈칸에는 접착제가 와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and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예쁘다, she is pretty를 적으면 됩니다.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접착제처럼 말과 말을 연결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별명이 접착제이면서 말과 말을 연결하는 품사는 무엇일까요? 접속사죠. 지금까지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19강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강 대명사를 녹여서 접착제로 쓰자 관계대명사. 접속사처럼 순수한 접착제는 아니지만 뭔가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착제 성분이 있는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관계가 곧 접속이고 접속이 곧 접착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equals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크게 볼 때 관계대명사에는 사람에 쓰는 who와 사물에 쓰는 which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쓰이는 구조는 선행사가 앞에 오고요.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붙습니다. 여기서 선행사란 관계대명사가 다가가서 들러붙는 명사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관계대명사 이하한 선행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행사가 사람일 때 지영이는 학생이다 그리고 그녀는 기장에 산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유심히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접속사와 대명사가 연달아 나오지요. 조금 전에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접속사 and와 대명사 she를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선행사 student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 who를 쓰면 됩니다. 다음 줄에 바꾼 문장이 나와 있죠. 지영이는 학생이다와 기장에 산다를 관계대명사가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뀐 문장을 해석하면 지영이는 기장에 사는 학생이다가 됩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절 who live in 기장이 선행사 student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인다, 무거워 보인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니까 and 접속사가 있고 그 뒤에 대명사 it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되지요. 그래서 접속사 and와 대명사 it을 합쳐서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까요? 선행사 back이 사물이므로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한 문장이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해석해보면 그녀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를 적고 그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일단 관계대명사부터 적어야겠죠?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갈지 판단하려면 선행사부터 봐야 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를 쓰면 됩니다. 선행사 girl은 사람이니까 관계대명사는 who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나온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소녀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다,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녀를 알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이름 속에 힌트가 들어있죠. 여기서 관계는 접속과 동의어라고 했으니까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라고 적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외 없는 영문법 20강 관계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강입니다. 이번엔 부사를 녹여서 접착제로 써보자. 관계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 사용하는 접착제도 다양하죠. 이번에는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접착제 성분이 있는 부사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보통의 부사들과는 달리 잘 들러붙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equals 접속사 플러스 부사입니다. 여기서 관계와 접속은 동의어입니다. 이런 관계부사로는 when, where, why 등이 있습니다.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장소를 나타낼 때는 where,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를 사용합니다. 관계부사가 쓰이는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선행사가 먼저 옵니다. 선행사는 관계부사가 다가가서 들러붙는 명사인 거 아시죠? 이 선행사 바로 다음에 관계부사가 옵니다. 이걸 해석하면 관계부사 이하한 선행사 하여 관계부사 덩어리가 뒤에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제 선행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입니다. 나는 기억한다, 그때를 기억한다. 내가 그녀를 보았다가 보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time이 있는데 얘가 선행사거든요. 이 선행사에 접착제를 붙여야 하는데 time에 어울리는 접착제는 뭘까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을 쓰면 되겠죠. 여기에 다른 접착제 where나 why를 바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선행사가 장소일 때입니다. 이것은 그 장소다, 그가 태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행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선행사는 where, 바로 앞에 나온 place죠. place는 장소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when이나 why를 쓰면 안 됩니다. 해석은 where 이하한 선행사로 하면 되니까 이곳은 그가 태어난 장소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게 그 이유다. 줄리아가 너를 싫어한다. 인데 why 이하가 선행사 reason을 수식해야 하므로 그게 줄리아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선행사 reason이 이유를 나타내므로 관계부사 why가 적절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관계부사를 배우고 있는데 이 둘이 접착제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도 있습니다. 1번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2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바로 뒤에서 자르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번 예문을 해석하면 그는 종이 먹는 개를 가지고 있다가 됩니다. 이 예문에서 which 뒤를 자르면 it's paper가 남습니다. it's paper, 종이를 먹는다에는 무엇이 없나요? 주어가 없지요. 그래서 불완전입니다. 이처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예문을 보면 나는 기억한다, 그때를 기억한다. 내가 그녀를 보았던 그때를 기억한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관계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관계부사 뒤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뒤를 자르고 나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주어 I, 동사 so, 목적어 her가 모두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대신에 관계부사를 쓰거나 반대로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관계부사를 적고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우선 괄호 안에 관계부사를 적어야 하는데 어떤 관계부사를 적어야 할까요? 관계부사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선행사죠. 이 문장에서 선행사는 restaurant, 식당입니다. 식당은 시간, 장소, 이유 중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장소죠. 그래서 장소 관련 관계부사 where를 괄호 안에 먼저 적습니다. 이제 해석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식당에서 만났다, 그녀가 일했다를 연결하면 그녀가 일하는 그 식당에서 우리는 만났다가 됩니다. 이제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 더하기 이것이다. 관계부사란 말 속에 관계는 접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더하기 부사라고 적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아래에 제공된 무료 교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